네, 다우와 S&P 500이 6거래 1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이제 맞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지표들은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우려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2,560선까지 회복한 우리 시장, 오늘은 다소 또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다음 주에 FOMC라는 굵직한 이벤트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죠.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의.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이제 오늘 내일 열리는데요. 일단 금리 정책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지금 그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발표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불투명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행뿐만이 아니라 여타 그 중앙은행들도 지금 통화 정책의 경로가 불확실해지는 이러한 국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일본은행도 현재는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이번에는 동결 전망이 우세하고요. 다만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정책 결정에 그런 회의 이름을 일본은행 금융정책회합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합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합의체를 중시하는 이러한 회의의 명칭입니다. 따라서 일본 위원들 간의 어떤 합의체, 이러한 도출을 굉장히 많이 노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쨌든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그 회합에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할 가능성도 지금 많이 제기가 되던데 일본 경기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일본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 투자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다 좋았는데 일본의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라든가 이러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성장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탈출에는 도움이 된 상황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디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급격하게 물가가 오르면서 이러한 것은 이제 내수에 도움은 좀 됐지만 일본 그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직격탄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임금 상승률보다 오히려 이런 물가가 조금 더 높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 소비자들은 쉽게 예금하고 그다음에 저축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쉽게 호주머니를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수 경기 하락 우려에 따라서 일본은행은 조금 더 보수적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물가가 좀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쌀값이 2배 이상 급증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일본의 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의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쌀값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본의 쌀 생산량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아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 쌀값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의 그럼 CPI를 좀 살펴봐야겠죠. 이제 일본의 CPI를 본다면 20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전월 2% 이상입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2%예요. 아직도 2% 타겟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치를 벌써 20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물가 상승률 자체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된다면 앞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또 이번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물가와 관련해서 물가 전망치를 크게 하향할 경우에 엔화 약세를 좀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미일 관세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상 지금 금리와 물가 그리고 환율은 다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지 않습니까? 연결이 돼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 추세가
관세 협상의 걸림돌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일본의 엔화는 강세를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1월 달 보시면은 최고치가 달러 엔 환율이 158엔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158엔까지 최고 올라갔던 이러한 엔화 환율이 최근에 142엔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것은 최고 약 10% 정도까지 일본의 엔화가 평가 절상, 달러 대비 평가 절상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0% 정도의 뭐 1, 4분기 정도 4개월간 뭐 10% 정도 엔화가 강세를 띄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관세 협상에서 아마 미국이 감안할 것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추세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환율이 내려간다면 이런 것을 미국이 문제 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흐름을 보면 그래도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점차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미뤄봤을 때 일본은행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 최종적인 금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물가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이제 일본의 그 기준금리 인상도 물가가 많이 오르면 이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조금 더 빨리 인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들이 이제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적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올해로서는 보기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 현재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상단은 0.5%잖아요. 지금 0.5%인데 이게 조금 한 번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상단은 0.7%나 7.5%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에 근접하기는 사실상 조금 힘들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좀 우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도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아까 잠깐 짚어주시긴 했지만 엔화는 최근에 이제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어쨌든 이 금리 인상 기조를 반영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엔화 같은 경우 이제 뭐 다른 통화도 마찬가지지만 통화 강세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기준금리 변동이죠.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통화는 강세를 띠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약세로 변화하면 반대로 또 통화도 또한 약세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이제 상식이죠. 왜 그러냐면은 누구든 투자자들은 금리가 이자가 높은 통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 변화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 변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이번에 달러 기조가 이번에 관세 부과로 인해서 확산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엔화가 달러를 조금 안전자산으로서 안전통화로서 대체하는 엔화 투자 이런 붐이 좀 일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과 관련한 그런 상황. 두 번째로는 달러 기조 확산. 이 두 가지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우려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엔캐리도 그렇고요. 뭐 기준금리도 그렇고 모두 다 이렇게 시장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라고 하면 국채가 가장 대표적인 시장금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로 하는 이런 기준 시장금리를 10년물 일본 국채로 봅니다. 그래서 10년물 일본 국채를 본다면 현재 일본 국채 10년물의 시장 수익률은 약 1.3%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상태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이것이 1% 미만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또한 그 엔캐리는 이러한 그 일본 국채 10년물 특히나 이제 일본 국채가 얼마나 그 시장 금리가 올라가느냐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1.5%를 돌파하게 된다면 일본은행도 장기 금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빨리 상승하는 국면을 그냥 놔둘 수만은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일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더 나아가서 2%까지 돌파를 한다면 본격적인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 국채 10년물이 2%를 돌파할 경우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엔화는 이제 강세를 보이는 사이에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달러 약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달러 약세는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경기 네.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의 그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상은 미국의 경기가 이제 그 연착륙이냐 아니면 경착륙이냐 이런 데서 논의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도 하반기 3번 연속으로 해서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이 연착륙이나 경착륙을 논하는 것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둔화되긴 할 텐데 거기에 더해서 물가가 관세 영향은 사실 물가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인 물가 상승까지도 동반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앞으로 있게 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 또한 약세로 돌변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달러 약세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최근에 보신다면 상호 관세를 발표한 4월 이후에는 특히나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로화는 유로 달러 환율이 현재 1.14달러 그러니까 유로화가 굉장히 강세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엔화 또한 지금 142엔, 달러 엔 환율이 142엔까지 이렇게 하락하며 엔화 환율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 이것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달러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달러 약세가 지속될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 자산시장 선호도가 계속해서 약화될 텐데요, 전무님. 글쎄요, 지금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지금 변동이 커진 상태예요. 그래서 올 초까지만 해도 109.9선까지 최고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99, 98대까지 한때 떨어졌단 말이에요. 10% 이상 변동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러한 정책에 어떤 기대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 11월 달 당선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이고 친시장 정책주의자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친시장 정책주의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주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달러도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효하면서 기업들을 옥죄는 이런 양상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오히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달러 약세, 주가 약세, 그러면서 달러 기조에 의해서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당분간 줄어들 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와 국채금리 회복은 하고 있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선호도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 정책 부작용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좀 낮출 가능성, 트럼프 관세 정책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무리할 정도로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은 일기에서도 진행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관세율에 따른 거죠. 관세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한 상호 관세라는 것도 지금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 나라마다 차등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게다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것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관세를 보자면 미국의 부채가 그 근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사실상 선거운동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 정책의 핵심은 자기가 미국의 부채를 이 증가 속도를 반대로 줄이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일원이 이게 하나가 관세 정책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 관세 정책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중국, 가장 큰 무역 역조국인 중국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트럼프 1기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년까지 4년이었잖아요. 네. 반면에 2기는 4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4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네. 거죠. 네. 따라서 큰 틀에서 정책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조율이 아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미국 빅테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한두 달 후에 무역 전쟁이 본격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여러 기관들이 지금 전망치를 많이 내놓고 네, 있는데요. 다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본다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미국의 증시를 사실 끌어올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동력이었는데 그래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뭐 HBM 같은 그 반도체의 관세가 높아지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은 이제 분명한데 반면에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미국도 현재 이제 무역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과 같은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 뭐 헝다 사태라든가 벽계화 사태로 인해서 아직 부동산 문제나 경제 효율성 문제가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중국 기업들의 조달 금리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 해소해야지만 자국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된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어쨌든 좀 중요하겠고요. 내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올 하반기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백악관과 뭐 공화당 같은 경우도 감세안 마련 움직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전무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모든 것은 이제 미국의 부채에 달려 있어요. 현재 뭐 상원하고 미국 부채 협상안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그 뉴스에서는 연일 방송이 되고 있는데 상원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쉽게 이것을 갖다가 승인하지 않을 그런 태세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나 아니면 투자 촉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감세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도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낮추고 감세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또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선거 기간 동안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것이 재정 적자를 감소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오늘도 네. 트럼프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100일 이제 그 축하 기념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영어 표현에 슬러터라는 표현을 썼어요. 슬러터라는 표현은요, 사실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강한 도살이라는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뭐 생산을 못하게 하겠다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유인 정책 이런 것들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더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면 한 4-5
가지의 방안이 있어요. 지금 현재 발표된 관세 정책,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투자 촉진,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달러 약세를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갖다가 앞으로 달러 약세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번째로는 파월을 의장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계속 유도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정부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도 미국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심상치 않게 나왔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혹은 둔화 우려가 좀 확산이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시장에 지금 있는데요. 올해 연준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는 조금 더 둔화가 빨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화되고 고용까지도 불안해진다면 지금 현재 연준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인하하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4% 중반대로 높기 때문에 미국의 재무부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 비용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 이자 비용 때문에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준의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떠밀려서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는 너무 사실은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된다면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빠른 기준금리가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하반기 최종금리는 4% 또는 그 이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결국에 이제 이게 경기 침체 대응 성격이라는 만약에 판단이나 해석들이 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은 경기에 있어서는 조금은 지금 하반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5월에 있어서 지금 고용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모기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3연속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 바로 상호의 부동산 문제였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쏙 들어간 상태인데 지금 이제 모든 이제 2008년도에 이러한 리만 사태라든가 그 전에 IMF 사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신용 문제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부동산 모기지 문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상황에 따른 이 문제점들은 조금 더 주의해 봐야 된다. 앞으로 주시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된다면 한국은행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환율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스코트 베센트 장관과 최상목 장관이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무역 역조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환율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본격적으로 이 마가 정책의 가장 큰 키워드가 달러 약세, 약달러와 그리고 저금리입니다. 두 가지가 성공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1,400원대의 고환율은 주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금리 인하 효과보다 환율 조작국 지정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봉착할 운명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이 환율 이슈도 지금 제기를 했다. 환율이 지금 1,43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율 전망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본다면 네. 이제
종합 선물 세트예요, 환율은. 예, 경제적인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최근에는 정치적인 변수가 뭐 수요와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도해 온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덮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조금 안정이 되고요. 90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조금 더 섬세한 정책을 갖고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이러한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원화 약세는 당분간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고 생각하면 하반기 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전히 환율이 높고 관세 그리고 재정 우려, 가계부채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인데 자, 어느 정도 추경이 있어야 내수 침체를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추경이 가장 큰 또 문제, 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추경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을 갖다가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돈을 풀어서 추경을 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낮은 상태예요. 다른 그 여타 선진국 대비해서도 심지어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비교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비교하면 독일보다도 지금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추경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공감은 하지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WGBI, 윅비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채지수 편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돈이 많이 풀릴 그러한 전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추경의 금액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WGBI 편입까지 고려해서 추경을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5월 또 2분기 자산 배분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큰 기조는 결정된 상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상반기 초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보다는 많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식시장 반등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이러한 데 기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 약세 기조가 조금 제어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자산 시장에 있어서도 투자가 조금 더 촉진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봐도 미국의 자산 투자가 조금 제어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환율도 고려해서 결정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불확실성은 해소 국면이다. 우리 주식시장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변정규 미주호은행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